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미 연준이 2조 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어젯밤에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때까지 연준이 어떤 카드를 시장에 내놓았는지 살짝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내놓은 시그널들을 좀 보면 0% 금리 인하 있었죠. 잘 리마인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RP 대출, 그 다음에 회사채 매입, 급여채권 인수, 이런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시장을 살려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지금 파월의 행보를 폭격기 수준이다,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고, 버냉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버냉키가 헬기 수준이었다면 파월은 폭격기다, 이렇게 언론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25일자 기사인데요.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전까지죠. 가장 큰 문제는 정크본드였죠. 1,500조에 이르는 정크본드, 이 정크본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었고, 이 시그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앞에 언급했던 연준의 카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가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정크본드의 15%가 셰일가스 기업들과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컸을 거고요, 연준도 고민이 컸을 거고, 시장도 고민이 컸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어지죠. 여담이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셰일 기업의 15% 정도 되는 정크본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지지층들의 표심이 그쪽에서 나오는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의 입장에서도 15%나 되는 정크본드가 문제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컸었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탄탄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 쉐브론 같은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이번 기회가 최대의 M&A 기회, 몸집을 불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백악관에서 에너지 기업 초청 간담회가 있었을 때도 일부에서는 원유 문제를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크본드 15%를 비롯해서 셰일 기업 전체적인 정크본드 1,500조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그널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바로 연준이 2조 3천억 달러나 되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정크본드를 매입하겠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우리 돈으로 2,800조 원,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 자금을 통해서 일단 투기 등급이라고 말하는 회사채를 매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고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조치는 가능한 활발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정크본드 매입을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 의지가 뭘까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양날의 검입니다. 연준이 2조가 넘는 파격적인 유동성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크본드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카드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연준이 시인한 거죠. 그만큼 지금 2008년과 비교할 만큼, 아니면 대공황과 비교할 만큼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정도 무게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하라, 장기적으로 봐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게시판을 가끔 보면 여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판단하기 힘들다, 어렵다. 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전부 다 어렵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 그리고 장기 분할 아니면 단기 분할, 어떤 형식이 됐든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단기로 보지 않고 장기로 보는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그 외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연준에서도 그 심각성을 시인할 만큼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크본드만 매입하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격적인 유동성의 행보는 결국에는 어디를 종전하고 있냐? 보잉을 비롯한 부실 기업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쉐일 기업들, 그리고 민간 부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에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크본드도 매입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들도 부실이 있다면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상업용 주택저당 증권 CMBS, 대출채권담보부 증권, 이런 부분까지 손을 뻗쳐서 모든 규모의 기업체와 가게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놀라운 발상인 거죠. 이때까지 이런 길을 걸어본 적이 있었나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인데, 직원 1만 명 이하, 매출 25억 달러 이하 업체에게 최대 4년 만기 대출을 주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직원 급여용 기업 대출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실감 나시나요? 종합해보면 세 가지 속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BBB- 이상의 모든 투기 등급, 폴론 엔젤이라고 얘기하는 타락천사 회사채까지 전부 사들이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번째, 직원 급여용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경기 활성화시키겠다. 세 번째, 그만큼 지금의 위기는 심각하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연준의 파격적인 행보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한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또 하나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2달간 감산을 일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규모를 2달 동안 감산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가 봐요. 완벽한 해결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요. 이 합의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2달 동안 시간을 가지고 사우디, 러시아, 미국 간의 합의가 나와야만 완벽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말씀드렸죠. 기대와 우려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그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시그널들은 박수치만 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만한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자입니다. 날짜로 말씀드리면 4월 9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0일 새벽 다우존스가 1.22% 오르고 끝났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단에서 움직이더니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하락한 다음에 약간 상승하고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전만 못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것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혹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신 것처럼 시장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참 좋지만 두 번째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3분기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정크본드를 비롯한 부실 기업들,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기업들, 이런 모든 기업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거니까 첫 번째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3분기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분기가 나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투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2분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만두셔야 돼요. 2분기부터는 누가 뭐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버냉키, 앨런 할 거 없이 웬만한 유명하신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즉각 반등이 어렵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2주 전에는 V자 반등이 가능하다. 짧은 경기 침체 후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0% 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 2년간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1, 2년 동안 잘 된다면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1, 2년 정도 잘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 1930년대 대공황, 분명 그 대공황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의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2주 만에 입장을 바꾸신 거잖아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 중에 케네스 로고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V자 반등을 일축했고요. 전 방송을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대체적인 시각은 글로벌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 2021년까지 침체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는 익숙하시죠. 백악관에서도 전시 채권을 발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 얘기한 건데, 국가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시의적절하게 중요한 연방 재정수단을 지렛대로 검토할 수 있다. IMF도 그렇고요. 월가 CEO들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얘기는 뭐냐 하면 2분기 앞으로의 상황 이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거요. 그래도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보죠.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도 올해 1% 성장 쉽지 않다. 어제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입장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자, 리마인드 해보시죠. 올 초에 그러니까 질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확장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2% 이상의 성장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추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1%도 어렵다. 그 얘기는 0%대,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0%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국가정책기관 이런 것들은 행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0%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하면 마이너스 %도 가능하다는 비극적인 이야기. 물론 이제 하는 총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이 급변해지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채, 기업어음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 연준과 같은 행보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크본드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미 연준은 정크본드도 매입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폭격기처럼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좀비 기업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쉽지 않죠. 물론 이제 1분기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선방을 했죠. 2분기부터는 쉽지 않겠죠. 1분기는 질병의 문제가 반영 안 된 거니까 꽤 잘 나왔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문제도 제한적이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했고 달러 강세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양호했다고 대체적으로 풀이하죠. LG는 가전이 중심이니까 상고하저라는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2분기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삼성도 달러가 상승했지만 시장 상황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을 거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구조조정이나 렌탈 사업이나 이런 상고 하저의 효과를 봤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LG만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피할 테니까 결국에는 2분기부터 그렇게 좋아질 일은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7일날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도 내놓았죠. 1215조. GDP의 20% 정도 되는 부양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심각하죠. 이 정도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이 얼마나 타격을 볼 것이냐는 사실 수치적으로 가늠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적게는 4조엔, 많게는 11조 3천억엔, 긴급 사태가 한 달간 지속되면 4조에서 6조엔 손실, 긴급 사태가 일본 전역으로 2년간 작동하면 63조엔, 우리 돈으로 717조. 이게 숫자로는 지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경기도 만만치 않고 당연한 사실은 이런 수치로 봤을 때 2분기는 누가 봐도 안 좋죠. 좋아질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반등했지 않느냐? 왜 반등하죠?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반등이냐 다시 떨어질 수 있느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고 다시 반등을 시키려는 시그널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여전히 갈등하는 이유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2분기가 나쁘다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의 핵심인 3분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가늠이 되고 알 수 있다면 덜 불안할 텐데 이게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어젯밤에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6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525만 명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뛰어넘잖아요. 한 가지 지표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측이 되어지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3분기가 불안하다는 거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4월 지표에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1000만 개에서 1500만 개 정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수치적인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3분기 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등의 의지가 꺾이겠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엄청나게 안 좋을 경우에는 이만을 다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다양한 생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논의의 핵심은 2분기는 안 좋다는 걸 다 아는데 3분기가 문제라는 거죠. 안개 속이라는 거죠. 그럼 3분기가 좋아지려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될까? 우리는 이제 이 시그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셧다운의 기간입니다. 지금 미국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확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자금도 수요를 받고 있고요. 근데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잉도 787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공장을 5월 1일까지 멈추기로 했고, 크라이슬러는 북미 지역에서 5월 4일까지 가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셧다운이 어디까지 갈지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3분기의 성장률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연장을 요청한 상태죠. EU 집행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30일 이상은 셧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생겐 협정이라고 해서 EU 30개국 정도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조약 협정이 있는데 요 30개 국가가 다음 달 15일까지 셧다운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거니까 소비가 되겠어요? 생산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고요. 프랑스는 심각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EU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독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니까 EU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그 충격파는 커지겠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까지 셧다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이 언제 풀리냐, 예를 들어서 4월에 풀리냐, 5월에 풀리냐, 6월에 풀리냐에 따라서 3분기의 반등 가능성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1, 2개월 정도 셧다운이 늦어지게 되면 3분기는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많이 올랐지만 V자로 치고 가기에는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지금의 현실의 상황, 기대와 우려의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4월 7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한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질병의 문제에서 이제 2단계 정도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화 단계를 가고 있고 독일, 미국, 인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가는 상황. 일본은 지금 이제 막 늘어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글로벌 정상의 시작 지점은 언제쯤 가능할까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의 선례를 보면 일단 2월 초에 자동차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요. 2월 중순에 40에서 50%, 2월 말에 60에서 70%, 3월 초에 70에서 80%가 정상화로 가는 단계였고요. 3월 말 정도가 평균 가동률이 85% 정도 도달하게 됩니다. 3월 말 정도가 되면 자동차 딜러의 90% 매장이 오픈을 하고요. 사무 직원의 95%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국 내 교통량의 20%가 증가하면서 도시 활동이 상당 기간 회복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갔다고 보면 5월이 되어지면 5월부터 6월이 되면 6월부터 이런 2달에 걸친 정상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시점이 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복병이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무증상 환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증상 없이
질병의 문제가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외출을 하고 소비를 하고 또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활동이 커지면서 무증상 환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황이 반전되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보면 거의 2달 가까이에 걸쳐서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셧다운이 4월 말에 끝난다 그러면 5월, 6월 동안 정상화 되는 거고요. 5월에 끝난다 그러면 6월, 7월에 정상화기를 가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셧다운이 언제 풀리냐, 이 부분에 따라서 3분기의 반등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그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워싱턴 주립대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사망자는 피크에 이를 수 있고 백악관이 제시한 모델보다 굉장히 빠르게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4월 12일이면 이번 주잖아요. 내일 모레네요. 그죠? 미국인들이 거의 지금 90% 이상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죠. 학교고 직장이고 다 폐쇄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가 갑자기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어낸다면 셧다운 기간도 줄어들 테고 3분기의 반등 가능성도 희망적으로 보일 테고, 그러면 시장은 또 하나의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널 하나 나왔습니다. 연준이 정크본드를 비롯한 문제가 있는 채권들을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매입하겠다, 이 시그널들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우려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것은 역시나 2분기의 문제가 아니라 3분기의 문제다. 2분기는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3분기가 좋아질 것이냐, 이 3분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을 뭐라고요? 셧다운 기간이라고요.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트럼프 백악관의 기대는 4월 말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고, 유럽은 5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일본은 이제 시작됐고, 심지어 워싱턴 주립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1차 유행이 끝나는 6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셧다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을 잘 보시면서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전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이 시장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